김진의 돌직구쇼에 잘 오셨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의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등의 운동을 펼쳐왔던 혐의가 제기돼서 상당수가 구속됐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윤석열 후보는 이거 간첩 사건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도쿄의 기적, 우리에게 원팀이 있다. 어제 여자 배구 경기 보셨습니까? 한국 여자 배구가 9년 만에 4강행을 따냈습니다. 세계 4위 형제의 나라 터키에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김연경 선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또 상세한 비하인드 스토리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말바꾸기냐 음주운전이냐 네거티브에 직접 뛰어든 주자들,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가 네거티브 공세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말 바꾼다.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해 음주운전한다. 부동산 정책이 책임을 놓고도 충돌했다는데 토론 정말로 치열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부동산 반대로 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고 나는 정책 빚없다. 윤석열 후보를 때리고 최재형 후보가 대선 출사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직접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치매 할머니와 방호복을 입고 화투를 했던 사랑의 우리 간호사들, 사랑이 넘치는 간호사. 할머니가 쓴 사랑의 세 글자의 뭉클함을 받아. 역시 사랑은 사랑으로 이어지나 봅니다. 36 서울병원의 양수연, 이수련 간호사 인터뷰 기사 들렸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5kg 방호복을 입고 외롭고 힘든 그 할머니와 화투 치는 그 사진 한 장이 왜 이렇게 짠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빨리 맞아서 코로나 극복합시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성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문재인 선대위 특보 출신의 노동계 인사들이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의 활동비까지 직접 받고 충성 서양문이 든 USB 등도 발견이 됐고 국내 정치에 활발한 활동을 해온 사실과 혐의가 드러나서 이들 중에 상당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북한의 지령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에 반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간첩 사건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도대체 지금 2021년 이 개명천지에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돈을 받고 이들이 무슨 일을 벌여왔다라는 의혹인 건지 함께 보시죠. F-35A 스텔스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전직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꼽으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기, 정확히 말하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 이 F-35A 스텔스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저거 도입 무산시키고 싶었겠죠. 그랬었을까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청주 지역의 노동계 출신 인사 4명, 국정원과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USB 등이 확보됐습니다. F-35A가 도입되니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우. 북한의 공작원과 주고받았던 지령문도 발견됐고요. 1인 시위 등 실제 북한의 지령을 어떻게 이행했습니다. 북한에게 보내는 듯한 보고문도 발견이 됐고요. 김일성을 향해 충성을 맹세한다는 충성 서양문. 이 충성 서양문은 북한이 우리 측에 무장공비를 보낼 때나 발견될 법한 서양문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충성 서양문도 발견이 됐다는 게 국정원과 경찰의 설명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일단 이재명 기자. 일단은 혐의인데 그래도 구속됐고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수사 중인 건데 충성. 아니 이 충성 서양문까지 발견됐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 상황이다. 아직 재판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고 그 4명의 집을 압수한 결과 USB를 확보했는데 그 USB를 보니까 그 안에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 서약문이 있었고 또 북한의 지령문, 그 지령에 따라서 실행을 한 실행 보고서 이런 것들이 그 USB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게 조금 전 저희가 화면에 살펴본 것처럼 2019년도에 F-35A 미국 스텔스 전투기죠. 전투기 도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 그때 실제 이번에 구속된 인물들이 1인 반대 시위 등을 했고 그 실행 보고서 등을 북한에 다시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DMZ에서 평화 인간 띠 잇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 활동들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게 국정원의 그리고 검경의 수사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 이 구속된 인사들 그리고 4명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3명 구속되고 1명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 4명은 국정원이 조작한 간첩 사건이다. 그리고 이들이 만났다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국정원을 밝히고 있는데 이 공작원도 뭐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겠지만 어쨌든 국정원은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속이 됐어요. 이들 중에 일부가 강력계 형사 출신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일 변호사님, 이 간첩 의혹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대로 이들이 충실하게 얼마만큼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한에게서 돈만 받고 소위 북한에게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국정원 수사 내용에 따르면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문 형식으로 보고를 한 내용도 USB에 담겨 있습니다. 실체 행동까지 했다. 실제 행동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 서약문도 USB에 담겨 있었고 충성 서약문 하면 예전에 강릉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그 잠수함에서 강릉 무장공비들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편지 등도 발견됐었는데 아니 뭐 그게 좀 연상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충성 서약문이? 실제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 따라서 활동을 종료하고 난 다음 그 활동 내용을 보고한 내역까지 발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수사 과정에서 오랜 시간 수사를 해온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보 수집 활동과 수사를 겸해 나갑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에서 피의자들이 중국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과 관련 자료도 발견합니다. 그래요? 영장에 접촉한 북한 공작원의 이름까지 명시가 됩니다. 예. 이 정도면 나름대로는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들은 국정원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구속영장은 발행된 상황이고 법원에서도 일부 혐의는 상당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재판과 기소 여부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국정원과 경찰 상황에서는 상당한 어떤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들이 북한 요원과 어떻게 접촉했고 어떻게 지령을 받았다는 건지 특히 활동 자금 명목이라는 그 2만 달러를 국정원의 설명대로 하면 어떻게 받았던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국정원 북지령 구체적 활동. 피의자 A씨는 2018년 중국으로 갑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마트의 사물함에서 2만 달러 현금 2만 달러를 받아옵니다.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죠. 거액입니다. 피의자 B씨는 2017년 중국의 택시 안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납니다. 한국에서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 라는 지령을 직접 받았다. 중국의 현지 식당, 유명 커피숍의 야외 테라스 등에서 북한의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을 했다. 국정원은 이 북한 요원과 이들이 접촉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이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당 4명 중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두 분께도 의견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계셨잖아요. 자, 먼저 박정화 전 대변인. 예전에는 암흑한 시기 때는 당신 간첩이지! 라고 막 간첩으로 몰고 갔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게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수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를 받았던 흔적, 그리고, 보고서까지 올라간, 보고서까지 나온 걸로 보면 저는 우리가 그냥 과거에 남북 간 긴장 모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첩 조작 사건하고 이렇게 몰아갔던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재는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만 4명 중에 3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르다 저는 보여집니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우리 측 국정원 요원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저 중국에서 이들이 북한의 요원, 정찰총국 소속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요원과 접촉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건 우리 국정원 요원이 중국 현지에서 정보원을 통해서 그 사진, 만나는 장면을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우연히 저런 것들이 그 사진이 확보된 거 혹은 나중에 조사를 하다가 CCTV 등으로도 확보된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무언가에 연락 주고받는 연락 관계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해갖고 찍어서 증거를 확보한 걸로 보여줘요. 그러면은 상당 기간 동안 구체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되고요. 글쎄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중국 같은 제3국에서 남북 간에 저런 접촉들이 있는지 저는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정원과 이 경찰 등에 따르면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보당국은 이들이 접촉한 북한 요원의 신상 정보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북한의 요원은 리모 씨인데 이 리모 씨가 이들 노동계 출신 인사들을 상당수 접촉을 했고 특히 이 리모 씨는 과거에 우리 측 인사를 포섭을 해서 그때도 2만 달러 가까운 활동비 쪽의 현금을 전달했던 그 인물이다. 라고 현재 정보당국이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이 정도면 이 국정원의 수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 북한 요원 리모 씨라 이런 것도 특정이 되었다면. 일단은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수사기관은 어떻든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사를 했고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고 만약에 저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게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저 2만 달러씩이나 이렇게 줘가지고 북한이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2만 달러씩 줘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흔한 이야기로 이제 가성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G8을 넘어가지고 G7, G5로 나아가는 그런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저런 이제 60, 70년대 주체 사상이라든지 또는 산업혁명 초기의 칼막스와 같은 이 노동자 계급 혁명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황당하고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저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주체 사상에 동조하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을 과연 몇 명이나 동조 세력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미 압도적으로 경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런 활동은
뭐 몇몇 이렇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발붙이기는 어려운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들이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대위의 특보 출신이라는 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스텔스기 반대 운동가 4명이 사진에서처럼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위한 중앙선대위 노동 등등 지지 선언도 했고요.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으로 임명이 됐었다. 다음 달 충북도청에서 지역단체 간부들과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까지 개최했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여망을 실현할 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라고 지지선언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22년 북한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제안문 발표 후 국회를 찾아서 외교통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났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들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이 같은 사실을 게재한 바도 있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확치는 않은데 일단 이런 활동들은 한 것이 사진으로도 다 본인들의 게재한 글로 사진으로 다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선 캠프 특보단이 워낙 많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일이 다 이들이 북한에게 소위 포섭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알았을까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희박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혹시 이들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 특보로 활동을 하고 여당의 중진 의원을 접촉하고 하는 등의 행동도 어떤 북한의 지령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걸 굉장히 밝혀야 할 문제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들이 북한의 공작원을 접촉했고 그때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는 게 국정원과 검경의 지금 현재까지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년 4월 달에 문재인 캠프의 노동특보로 임명이 되고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죠 지지 선언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어떤 지령, 공작원을 만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특보단은 각 캠프에서 굉장히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조직이라든지 직능 이런 데서는 지역 조직, 직능 단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이제 특보들을 임명하고 실제 어느 캠프에 갔더니 특보단 임명장이 책처럼 쌓여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보단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캠프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 특보단의 이력이 그 다음에 시민사회활동에 활용됐는지 그래서 그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이 나중에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권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다 몰랐다 문재인 캠프가 알았다 몰랐다 민주당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 그러니까 특보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어떤 개입을 했다 이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정치 개입을 한 거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이 스멀스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그게 시민사회 운동인 양 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랑 같이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은 감쪽같이 속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이런 활동들이 그냥 순수한 시민으로서의 활동인 줄 옆에서는 알았겠지. 어떻게 북한에서 지령받고 북한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시민활동을 하는구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보면은 사실은 몇 년 전에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그러니까 제도권에 이미 진입을 해서 그런 활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 해와 전신 기지가 도면이 다 넘어가고 그에 대한 준비를 했었던 사건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광화문 한가운데서 김정은 환영식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연합들도 봤고 너무 잘하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성주의 사드 기지 이런 것들 등등 보면서 이게 그냥 사회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어 스멀스멀 저렇게 북한과 교류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혹여 있었는지 우리 사회는 한번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 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시위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산 소고기 도입 반대. 정말로 그 시위가 격렬하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지금 미국산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데 혹시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지금 이와 유사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뭐 그런 의심도 했었습니까? 그런 근거를 밝히지는 못했죠. 근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혹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혹여 이적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일부 사실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증거는 없다. 증거는 찾지는 그게 못했다. 밝혀지지는 않았죠. 예,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간첩 사건,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해병대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체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마는 우리 정치와 우리 일상에 구체적으로 북한이 접근하려 했고 만약에 밝혀내야겠지만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까지 접근하라라는 게 만약에 북한의 지령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네. 지금 추측이잖아요. 네. 해병대 출신으로 봤을 때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자, 북한을 향해서 뭔가 좀 규탄하는 성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정말 가성비 떨어지는 활동입니다. 이런 거 좀 그만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60, 70년대 시기에 말하자면 저 북한의 이제 대남공작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론 이제 북한은 예외겠죠. 또는 이제 뭐 융복합의 시대, 뭐 기술혁신의 시대, 혁신성장의 시대 이런 이제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저렇게 사람한테 돈 보내고 접선해가지고 60, 70년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저런 식의 공작 활동은 정말로 가성비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저런 활동을 한다 한들 저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 몇 명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특보단 했다는 특보단이 한 수백만 명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특보단 임명장 나간 게 한 200~300만 장 정도 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특보단으로 해가지고 임명장 나간 게 한 200만 장은 충분히 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아마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이것은 통하지 않는 공작 방식이다. 의미 없는 행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저는 저기에 쏘아 넘어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밝힐 것은 좀 밝혀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학간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게 북한 요원이다라는 거죠.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불구속 수사 중인 CC, 국정원 등의 일방적 주장이다 라는 반론 등이 있는데, 박성매 변호사님, 변호사이자 동시에 강력계 또 형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찬과 방패의 시선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 반박도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 치열하게 다뤄지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인 물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과 경찰이 나름 상당한 근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해명이 선뜻 납득은 안 되지만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려면 상당히 근거를 가진 자료들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정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그 아까 충성 맹세 서양문. 자, 이건 어떻게 해명이 나올지 아직은 뭐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명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구속된 상황입니다만 아직은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검찰의 송치가 될 텐데, 검찰의 송치가 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던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를 더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수사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항변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보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피의자들 외에도 혹여나 국내에 연루되어 있을 법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대목은 지난 2020년 12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2024년부터는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첩보 수집 활동만 하게 되는데 이처럼 유의미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과 경찰이 상당히 협조해서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소위 공조수사.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수사 노하우가 연착륙 형태로 경찰에 이전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보 공백을 그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즉 정확한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도 그 수사 기법을 더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간첩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수사 노하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데 정말 생사람을 국정원과 경찰이 소위 간첩으로 몰아갔고 이 제시된 증거도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 심각하게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입니다. 여권의 TV 토론회도 역시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난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몇 점이냐, 70점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정부 평가에서 대통령은 혹시 몇 점, 본인은 혹시 몇 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90점 정도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능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5대 피의행,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에게도 이 기준을. 네.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기자, 아니 보는 저희들이 좀 뭔가 좀 조마조마하고 뭔가 터질 것 같이 굉장히 좀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면전에다 대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공격하는 이재명 후보나 본인이 음주운전했는데 왜 누구를 처벌하냐라는 식으로 음주운전 전력을 또 물었던 비판했던 이낙연 후보의 어떤 이 공세가 상당히 치열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양쪽 이런 전략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쪽은 이낙연 후보를 어떤 무능, 능력 문제로 이제 좀 엮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을 도덕성, 품성 이런 문제로 이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양쪽의 공격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지요. 과연 이낙연 후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장수 총리로 민주화의 최장수 총리로 현 정부에서 2년 한 8개월간 재임했는데 과연 무슨 실적을 남겼느냐,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문제에 집중되고 있고 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재명 씨를 향해서 지금은 이제 음주 논란, 뭐 재범 논란까지 지금 가서 과연 성남시장 할 때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하면 그냥 엄하게 다스렸는데 본인한테는 그 너그럽느냐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민심진심할 때 배종찬 소장께서 나오셔서 네거티브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거티브는 가장 역사가 깊은 선거 운동입니다. 효과적이다? 심지어 로마 재정관 선거에서도 네거티브가 있을 정도로 네거티브라는 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선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거티브가 어떻게 효과를 얻는 거냐면 근거가 있느냐가 없느냐가 아니라 다수 대중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보다는 서로 이제 다수 대중이 믿도록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네거티브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늘 전지수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과연 다시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선상에 지금 와 있다.
양쪽의 싸움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2007년도에 친이 친박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지만 10년 집권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 친이 친박의 싸움이 결국은 보수를 외연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시키고 폐쇄적으로 만들고 결국 그것이 이제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이 그 위기, 그 분기점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벌을 주어서 근절해야 된다. 우리 공직사회부터 철저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구하고 나락돈 물수도 파는 대회, 세금 물수도 파는 대회 나가면 이 세 분이 아마 금, 은, 공을 휩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압도적인 금메달 누구냐? 그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는 좀 실패한 정권이고 가장 무능한 정부 이런 주장들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백제 발언과 관련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역시 그 지역주의 말고는 달리 해석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이번 논란의 그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지역주의 쓸데없는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이런 미래를 놓고 치열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치열하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여배우 김부선 씨를 또 소환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 이재명 지사 첫 번째 음주운전 치고는 상당히 센 징계 150만 원 벌금 받아서 누범 아니냐,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배우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음주운전 공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인데요. 박정화 대표님, 네. 자, 요거는 명쾌하게 좀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초범이냐 아니냐, 뭔가 양측에서 초범이다, 아니 혹은 아니다, 한 장의 뭐 기록 증명서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범죄 경력조에서 경찰서 가면 본인이 가서 조회해서 떼달라고 그러면 나오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논란을 이렇게 몇 주째 계속 가져갈 게 아니라 그것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생긴 거는 초범일 경우는 벌금이 15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인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한 번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뭐 그 전에 우리 김부선 씨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 지금 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했던 말,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중대한 기로에 있는데 저거를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당내 검증단 구성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건이 만약에 다른 후보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혹여나 어디선가 있다면 이 뭐 그럴 개연성을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벌금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충격이 국민들한테 가는 충격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빨리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리를 하는 게 캠프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뭐 검증이냐 네거티브를 넘어서 이낙연 후보 측과는 사실은 뭐 감정 대결까지 가는 국면인데 초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이 지난한 싸움들이 민주당 내에서 계속 갈 거고 그럼 민주당 지도부도 골치 아프고 경선의 끝도 이렇게 꼭 아름답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뭐 개인적으로 제일 후련할 텐데 왜 저렇게 며칠씩 끄나 싶은 의심도 일견 있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혹시 좀 아시는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리고 또 김동완 후보 측에서 재범 아니야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재범입니까? 아니면 한 번뿐입니까? 아니 저는 저게 왜 저렇게 논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잖아. 아니면 당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당이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30가지 이상이 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서류에는 병력에 관한 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또 범죄와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루에 답
하루에 다 이렇게 다 확보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문서들이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범죄정보 경력 조회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관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뗄 수 있는 서류인데, 이거는, 정부가 이게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써놓을 수도 없는 그런 서류입니다. 저거 한 장만, 보여주면, 그 안에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 벌금을 받아서 얼마를 받았는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걸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당이? 그게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냥 뭐 동의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 거니까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에 다 제출했고, 뻔히 다 알만한 거를 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좀 섭섭한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초범치고는 이게 150만이 너무 센 거 아니냐. 2번, 3번 해야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송영길 당대표는 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겠군요?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당이 이미 서류로 다 제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제 벌써 한 2, 3일 벌써 논란을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논란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정치가 말로 하는 거죠. 때로는 서류 한 장으로 100마디 말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한 장 내면 보여주면 그걸로 끝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자 이번엔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 후보의 사진 한 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후보가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을 합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최성해 전 총장과 어떤 사이인지 밝혀라. 사진 촬영 당시 조국 재판 한창 진행 중일 때다. 만난 시점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조 전 장관 국면 때 표창장은 위조됐다라는 것을 밝히며 조 전 장관 부부와 굉장히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최성해 전 총장과 민감한 시기에 이낙연 후보가 함께 찍은 이 사진을 이재명 캠프에서 공개하며 문제 삼은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궁금하긴 한데요. 최성해 전 총장과 왜 저런 사진을 찍은 건지에 대해서 혹시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행사장에서 찍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 명을 만났었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만 찍은 거기 때문에 뭐 당시에 이제 대표였고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흔하게 많은 정치인들이 흔하게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최성해 전 총장이 됐죠. 지금은 조국 사건 수사 당시에 어떻게 보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증언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불거지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커지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 사진이 4.15,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무렵에 그러니까 이미 조국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과연 만나서 사진 찍은 의도가 뭐냐 이런 걸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고 또 글쎄 이제 최성해 전 총장이 이런 말을 했죠. 예전에 이낙연 대표는 오히려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러니까 조국 사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고맙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국 사태가 불거지는데 이낙연 대표가 수수방관 내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게 대표적인 네거티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거죠.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자꾸 이제 양쪽 캠프가 마찬가지인데 서로를 이제 하나의 프레임 속에 계속 가두려고 하는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게 이제 오히려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역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조국 국면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 사진을 문제 삼습니다. 정운영,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 사진 속의 남성은 이재명 후보 어떤 관계인가? 지금 똑같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은 모 사건 1심 판결문에 광주 폭력조직 행동대장이라고 나와 있다. 다정히 손잡고 있는 모습 어떻게 봐야 하나? 라고
이제 사진 대 사진으로 좀 막 붙은 건데, 아니, 일단은 광주 폭력조직 행동대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력기한테 또 질문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강력기님, 이거 뭐,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같이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은 상대방이 모 1심 판결문에 광주 폭력조직 행동대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 측이 이 사진을 올린 것은 이낙연 후보 측 사진을 올렸던 데 대한 반박 차원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교류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나갔는가,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대통령으로 선출돼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인물인가라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은 또다시 반박을 합니다. 이 5.18 단체 회장이었던 해당 인물과 이낙연 후보도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있다. 이 사진만을 근거로 폭력조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자해적 네거티브 행위이다. 사진 하나를 두고도 서로 오가는 언사들이 상당히 거칩니다. 사진을 띄우고 또다시 사진을 띄우고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 네거티브 행위 자체가 상당히 거칠어 보이고, 이들의 반박과 재반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당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 인물은 이낙연 후보와도 대화 나눈 사진이 있다라며 자해적 네거티브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럼 앞서 이재명 캠프에서 사진 공격, 최성해 총장과 어떤 관계냐라는 거에 대한 이낙연 후보 측의 반박도 들어보시죠. 최성해 전 총장과 어떤 예.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예전 그 지역에서 선거 나가실 때 있었던 행사인데 그 행사에 대해서 가셨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상태인데 그게 뭐 부적절하다 아니다 이야기할 자체도 없는 거예요. 전재수 의원님, 양측의 반박을 들어보면 결국 사진 두 장 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양쪽의 해명대로라면 아무것도 아닌 사진을 아실 만한 분들이 그럼 왜 이러느냐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양쪽에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치열한 공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잠시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선을 잠시 넘었다가 또 돌아오고. 자, 발언이 전에는 선 안 넘었다고 하다가 이제 좀 넘었다로 바뀌었어요. 넘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온 게 중요한 거죠.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서, 어느 대목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나갔다 이게 안 돌아오면 문제지만. 잠시 넘었다 돌아오고 넘었다 돌아오고, 그거는 뭐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 소재다. 확실히 관심은 관심이에요. 그런 이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진이라는 것은 그냥 주관적 해석을 달아가지고 막 공격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은 나 당신이랑 사진 찍기 싫습니다. 이래 이야기할 정치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지고 사진 먼저 찍자고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더더구나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어디서든 그냥 막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몇 장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설명서 덧붙여가지고 해명하라, 뭐냐, 무슨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굉장히 난감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서 사진 찍자는 사람 다 찍거든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언제 찍은 거 기억도 안 나는 거 가지고 설명해라 이래버리면, 무슨 관계냐 이래버리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아마 사진을 공격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진으로 공격하게 되고, 또 다른 사진으로 공격하는 것이 또 방어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을 넘었다 돌아오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크게 나중에 좋지 않은 감정이 남는다거나 원팀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 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선을 넘어라.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야권 대권 주자 소식 살펴보죠. 그가 등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무너져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희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탄핵, 적폐 수사, 현 정부의 무리한 검찰 개혁, 저는 거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또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보다 안정적인 후보, 국민들의 힘을 통합할 수 있는 제가 비교 후보에 있지 않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 어제 사실은 저희 채널A 메인 뉴스에 출연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견제가 있었어요. 나는 현 정부의 정책과 함께한 게 없다. 나는 빚이 없다. 이 말은 되짚어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 정부와 같이 수사도 하고, 뭐 이거요,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수사도 같이 하고, 뭐도 하고, 빚도 있지 않느냐? 비교 우위에 내가 있다. 그런 걸 어제 강조를 했어요. 채널A 뉴스에 나와서. 그러니까 오후에 있었던 출마 회견에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출마를 했는지, 그리고 감사원장직을 바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녁에 저희 채널A 뉴스에 나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와의 대립각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통합에, 그 다음에 이 정부 정책과는 반한 게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좀 각을 세웠죠. 이 말은 더 적나라하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하지 않았냐?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까? 그거를 간접적으로 좀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야권 국민의힘 지지 기반 중에서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영어에 몸이 된 이런 상황에 대한 감정을 조금 북돋아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두 후보 간의 차이점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두 후보 간에 어제도 굉장히 그 지지세 확대, 그리고 캠프 내 영입 인사를 가지고 여러 좀 발표들이 있으면서 이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 향후 이제 8월 말쯤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내 지지세, 그 다음에 향후 메시지, 지역 행보 등을 통해서 이제 분명한 자기 색깔들을 드러내는 행보들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최재형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애국가를 직접 독창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애국가를 불렀다라는 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글쎄요, 공식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애국가가 나오면 애국가를 많이들 따라 부르죠. 근데 이제 저 자리에서는 최재형 후보에게 마이크가 채워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재창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비대면 출마 선언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가 채워져 있는 최재형 후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창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굉장히 애국가를 우렁차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 여러 가지 본인 미담 제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병역 명문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최영석 예비역 대령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굉장히 6.25 때도 큰 공을 세우셨고 어떤 애국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과 같이 오버랩돼서 굉장히 어제 애국가 독창이 굉장히 크게 주목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네. 우리 흔히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애국가 4절까지 다 불러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살짝 약간 그런 느낌도 있나요? 그러니까, 노래 되게 잘하시네요. 아, 노래 잘하시구나. 예.
그리고 이게 입모양을 보니까 이게 그냥 잘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성악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 발음이 되게 분명하고 이 입모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노래 되게 잘하시는데 뭐 행사장 가면은 누구나 애국가 부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최재형 후보의 경우는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모임, 가족 행사 때도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다 부르고서 추석에 친척들이 모였는데 가족 애국가 행사 때 4절까지 불러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좀 노래를 잘하시는데 좀 독특한 아니 되게 특이하네요. 대한민국에 예. 가족 모임을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서 이게 가족 간에 대화하는 집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집이 있을지. 왜냐면 사실 우리 전재수 의원님 해병대 출신의 국회의원에 애국관 투철하고 저도 어디 가서 애국관은 안 빠지지만 추석에 모여서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애국가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최재형 후보 부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6.25 전쟁에 이제 그 참전하셔서 그 굉장히 큰 이제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이제 집안 내력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감동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야, 너무 이게 국가주의자, 또 전체주의자, 또 국수주의자 아니냐. 이게 뭐 어느 정도 돼야지. 무슨 가족 모임 하는 데까지 애국가 1절도 아니고 4절까지 다 부르냐. 4절까지 다 불러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뭐 노래 잘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행사에 또 애국가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애국심은 다 그럼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독특하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의 한 의원이 다리를 너무 지나치게 쩍 벌린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이 스스로 소위 젊은 층의 용어로 셀프 디스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면서, 이제 우스갯스럽게 표현을 한다는 의미인데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후보 측이 반려견 SNS도 운영하는데, 쩍벌 마리는 180도까지 다리를 쩍벌해요. 이거 아빠 유전이다. 5,000년 전부터 이랬다. 라고 스스로를, 이제 스스로의 약점을 이제 공개 없이, 과감 없이 공개한 거고, 이렇게, 마리, 또 쩍벌 금지 운동 중이다. 라고 하는데, 후보도 강아지도 다 쩍벌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반려견은 또 묻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선거 캠프의 일환으로서 본인의 약점을 좀 친근하게 젊은 층들에게 어필하려는 어떤 하나의 전략인데, 굉장히 좀, 각도가 상당히 좀 넓긴 해요. 이에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이야기입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까지 동원할 일이냐 이게.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마리는 무슨 죄냐. 아빠 잘못 만난 죄. 님은 나쁜 아빠냐 몹쓸 아빠냐라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쩍벌 논란에. 허벅지에 살이 많은 사람은 다리 묻히고 있기 불편하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충분히 그런 비판할 수 있겠다 싶었다. 늘 배워가겠다. 당연히 지하철 탈 때는 오므린다. 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강력회 출신은 어떻게 봅니까? 저도 윤 전 청장이 앉아있을 때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 모습 보고 상당히 놀라긴 했습니다. 놀라긴 해요. 벌리는 정도도 정도가 있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벌리다 보니까 이 대화하는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듯한 느낌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다리 벌리면. 태도 논란까지 충분히 불거질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상황을 타개는 해야 될 텐데 또 이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그런 태도로 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또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이 반려견 SNS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적절하게 잘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시태그도 되게 재밌어요. 그 내용에도 매일 0.1cm씩 줄여나가겠다. 5,000년 전부터라니까 몸에 밴 습관이다 보니 한 번에 개정은 못해도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그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기 해시태그에 토리앤 도리라고도 적어놨어요. 토리는 반려견 이름이고 도리는 윤 전 총장 스스로가 얘기할 때 고개 흔드는 습관을 도리라고 하잖아요. 도리라고. 토리앤 도리, 즉 나에 대해 내 모습을 두고 태도 논란이 불거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태도에 대해서 여러모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상당히 해학적이면서도
친근감 있게 잘 다가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청래 의원은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소위 이 쩍벌과 관련해서 한마디 보탰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연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쩍벌 언급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 조만간 지하철에 탈 것이다. 이때 힘주어 다리 모을 것이다. 그러면 비판을 수용할 윤석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 조 전 장관 게시물을 공유하며 조국 전 장관 예언처럼 곧 쩍벌 치료 위해 지하철을 탈 듯 언론들 뭐라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윤석열 후보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박지원 대변인. 저는 뭐 앞에 있었던 거 뭐 윤석열 후보가 쩍벌했고 이에 대해서 말의를 통해서 뭐 재미있게 대응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두 분이 그 건을 말의를 동원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억까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이 언론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은 혹은 본인 진영들은 굉장히 그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일까지도 대대적으로 비판받으면서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뭐 보수 인사들은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 언론이 잘못돼서 국민들이 인식이 특정 방향으로 가고 여론을 이런 보수 언론들이 이끌어간다는 건 저는 좀 너무 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야권에서도 본격적인 치열한 경쟁의 서막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여권뿐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대목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검증 단장 물망에 김진태 의원이 오르자 혹시 이제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허니문은 끝난 건 아니냐.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은 줄곧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이죠.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법조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김진태 의원님을 추천하셔가지고 저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간질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도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때 당시 김진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갈수록 패선입니다. 양정철을 만났다. 중앙지검장인 양정철.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저희 저한테 묻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저는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 한 게 없으면 뭐하러 만났어요? 저한테 정치를 권유했던 인연으로 해서 다른 금년에 만난 이유가 뭐냐고요? 금년에. 이 김진태 의원을 검증 단장으로 내정할 것을 이준석 대표가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전재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발언을 제가 한번 싹 다 모아서 봤더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맞닥잖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생각? 예.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발언을 쭉 모아서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애초부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대통령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많이 일으켜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아무도 없는 빈집에 가가지고 입당을 한다든지 또 당대표가 주최한 첫 번째 대선 주자 행사장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오늘도 이제 윤석열 후보 휴가 간다고 이제 당대표 행사가 있는데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은
앞으로도 조금 더 좀 오. 이어질 가능성이고 어쩌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전 과정에 걸쳐서 아마 그런 대립과 갈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을 검증단장을 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인데 더더구나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검증, 이 검증이라는 것은 도덕성 검증도 있겠지만 뭐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 온갖 검증들을 다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말하자면 김진태 의원을 내정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국민의힘 당내 경선도 원래 이제 뭐 본선보다 더 힘든 게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불협화음들을 좀 내가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전조가 시작이 됐다. 아마 이렇게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공개하죠. 송영길 대표,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 속보, 그리고 야구 대표팀이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남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라고 제안하며 북한의 맥도날드를 열면 어떠겠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성공단에 맥도날드를 세우면 미국이 북한 침공 의도가 없다는 상식적 신호가 되고 한미훈련이 방어적 차원이란 걸 수용할 거다.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만약에 북한이 그 개성공단의 맥도날드를 수용하고 이게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합의가 된다면 북한도 미국의 맥도날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함부로 폐쇄하지도 못할 것 같고 가능히 하다면 좋은 방법 같은데 가능합니까? 가능 여부를 떠나서 그야말로 대북 제재라는 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저 생각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 송영길 대표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개성공단을 북미 간 신뢰를 쌓는 그런 이제 무대를 만들자 이런 거죠. 첫 번째가 그러려면 개성공단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자본이 투자되는 게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로 이제 맥도날드 지점을 든 건데 자본이 투자된다는 건 양국 간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근데 자본이 투자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정부가 해당 정부에서 상대국의 자본을 들여와서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잘못 이게 다보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자본 투자는 오히려 볼모가 더 인질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이 그런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성 있게 지켜줄 수 있느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그런 점에서 이게 대북 제재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떠나서 과연 북한이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게 있죠. 우리의 자본이 들어간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걸 우리 눈으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신용하느냐가 다른 나라가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 문제는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과연 자본 투자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안정성을 지켜낼 의미가 있는지를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보태서 이 맥도날드 사에도 한번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맥도날드 개성지점 세웠다가 북한이 공동사무소 폭파한 것처럼 맥도날드 개성지점 폭파하지 말란 보장 어디냐라고 맥도날드 입장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맥도날드 입장도 좀 궁금한데 아직은 딱히 맥도날드 입장을 낸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 핫쌈 소식 살펴보시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1,800명대가 발표됐고요. 내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좀 발표될 것 같은데 자, 4단계 지금의 조치가 좀 연장될 방침일 걸로 보여요. 대다수 국민들은 4단계 연장하자 찬성을 했고요. 자, 9월 말, 8월 말, 11월 말까지 라는 다양한 응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내일 4단계 지금까지 이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꽤 높죠? 그렇습니다. 내일 정부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조정할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인데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이고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약 한 달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락을 거듭하다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델타 변이가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고 휴가철이라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거리두기를 하향 조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정부 자문기구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자영업자들의 좀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는 게 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또 차원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